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에 각 프로세스마다 운영체제가 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명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명단에 등록하는 정보가 바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입니다. 프로세스 한 개마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기록할 거냐. 그 어셈블리 언어 중에서 보면 이제 그 표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공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CPU들은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X86 CPU 같으면 초창기 만들어진 그 8086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그 상위 버전이 나오면서 이전 명령어들은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명령어가 계속 또 추가가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전 버전의 그 CPU에 대한 명령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셈블리 언어가 똑같으냐? 그것은 어떤 CPU냐도 중요하고 어떤 어셈블러를 쓰냐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CPU, X86 CPU를 쓰고 있는 PC인데 리눅스를 설치했을 때 쓰는 어셈블리 언어하고 윈도우즈를 설치했을 때 쓰는 어셈블리 언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셈블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어셈블리 언어에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상당히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셈블러라고 하더라도 그 메뉴를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 윈도우즈 같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어셈블러, 그다음에 리눅스 같으면 그 저기 그누에서 나온 그 저기 어셈블러 뭐 이런 게 이제 어쨌든 표준적으로 쓰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체제에서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턴 밸류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성공적인 코드 값을 나타내고 실패했으면 또 그 음수 값으로 오류 코드를 이제 반환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음수로 합니까? 요거는 이제 그 운영 체제를 설계한 사람이 그냥 정한 건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왜 굳이 오류가 났을 때 그 코드 값은 음수로 이렇게 반환하도록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역으로 이제 아마 왜 그렇게 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 그 굳이 오류가 났으면 그냥 양수로 코드를 반환하면 되지 왜 굳이 음수로 하냐. 뭐 전혀 복잡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때? 왜 그걸 굳이 음수로 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파일 읽기를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바이트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면 리턴 밸류가 100이 되겠죠. 그죠? 근데 파일 사이즈가 한 50바이트밖에 없었어. 그러면 100바이트 읽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0이 리턴이 되겠죠. 끝까지 읽고 난 뒤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어. 그럼 0이 리턴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류가 났는데 그 오류 코드를 뭘 줄까? 그 파일에 대한 권한 위반이야. 그러면 오류 코드를 50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면 그러면 읽기를 했을 때 50바이트를 읽어서 50인지 오류가 나서 오류 코드가 50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 물론 또 다른 별도의 파라미터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값 하나를 가지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니까 음수는 다 오류로 취급을 하고 양수는 그 리턴 정상적 리턴 밸류를 하자. 딱 구별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류 코드는 굳이 음수로 만든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이건 아까 내가 이미 답변을 한 거고. 자, 그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 제어 블락. 운영 체제는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판단 기준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그 목록을 갖고 관리를 하는데, 그 목록에 각각의 프로세스마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를 치면 이제 어떤 레코딩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과연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각 프로세스마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학생들에 대한 명부를 가지고 있다면 뭐 저기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학년인지도 있고, 주소가 어딘지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는 프로세스마다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선 아까 본 것처럼 프로세스에 대한 현재 상태, 이건 레디야, 웨이팅이야, 이거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스케줄링 할 때에 레디인 것들 중에서만 고른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마다에 대한 고유 번호. 예를 들어서 뭐, 100번 프로세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서스펜드 시켜주시오라고 하는데 100번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정보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어쨌든 스케줄링 할 때 그러면 이제 레디인 것 중에서 고른다고 했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고를 거냐. 그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레디인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놈을 무조건 고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실행한다고 보면 이것이 실행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동안에 얼마 동안 실행을 해왔냐, 뭐 이런 정보도 스케줄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얼마나 실제 시간을 소모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누가 실행했는지 사용자 정보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프로세스 목록 PS하고 딱 엔터 치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윈도우즈 같아도 아까 태스크 매니저 하면 딱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래서 딱 보고 옆에 이 컴퓨터를 나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쓰고 있어요. 저 친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저 친구 실행하는 프로세서 100번이네. 킬 하고 100번 딱 주면 프로세서 갑자기 편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를 예를 들어서 강제로 종료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도록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각 프로세스마다 누가 실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쉘 상태에서 킬이라고 명령을 보내면 내가 실행하는 이 프로세스가 저쪽 100번 프로세스한테 이제 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실행하는 이 프로세스와 그 100번 프로세스가 같은 사용자가 실행하고 있는 거냐를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오케이. 종료시켜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라고 오류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자 누가 실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 프로세서가 메모리 어디를 쓰고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프로세서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이 영역은 나중에 다른 프로세서가 메모리 필요할 때에 이 영역을 할당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실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그 다음에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 주소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각의 메모리 영역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자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주로 파일을 오픈한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읽기 쓰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오픈을 하고 그 리턴 밸류가 정수로 나오게 되면 그 정수 값을 이용해서 읽기를 해달라, 쓰기를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 정수 값들이 있게 되겠는데 그 번호는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각 번호별로 0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0, 1, 2, 3, 4 가면서 요것은 어떤 것을 오픈한 거다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정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5번을 이용을 해서 읽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5번이 도대체 뭐냐? 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따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다가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가요.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실행하던 상태에서 계속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정보를 저장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한 목록을 이제 그냥 단순히 배열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리스트로 관리를 합니다. 레디 상태인 것들끼리의 그 링키드 리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프로세스의 소속의 차일드들에 대한 리스트. 이런 식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록을 관리하는 항목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닉스 같으면 아까 좀비 상태 같으면 종료 코드도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패런트가 웨이트 했을 때에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코드 값만 딱 복사해 주면 되니까 뭐 그런 등등. 대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 각 프로세서마다에 대한 정보로 기록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도 결국은 이제 자료 구조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OS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C 랭귀지로 그냥 그 써온 건데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타입으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이라고 예를 들어 구조체를 하나 만든다고 치면 그 속에 예를 들면 상태를 나타내는 정수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0이면 뭐 비어 있는 거고 1이면 러닝이고 2번이면 레디고 이거 정하면 되겠지. 그죠? 번호별로. 그다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5냐 10이냐 뭐 이런 식의 번호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역시 정수형으로 이 프로세서에 대한 고유한 번호, 그 다음에 누가 실행했는지에 대한 사용자 번호,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을 위해서 코드 영역은 시작 주소가 어디고 코드 애드레스,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나 되고 데이터 영역도 시작 주소는 어디부터 크기 얼마, 스택도 어디부터 크기 얼마 뭐 이런 정보가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들을 오픈하게 되면 오픈한 것에 대한 그 각각의 그 번호별로 이것이 어떤 파일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한 12개 정도를 0부터 11까지 주는 걸로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다른 각각의 번호별로 그것도 오픈한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실제 디스크상에 어디에 있는 놈인지 어디까지 읽었는지 뭐 등등등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런 그 구조체가 있다고 치면 그 구조체의 포인트가 12개가 있다. 그래서 오픈하게 되면 0번부터 11번까지 쓰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닉스나 윈도우즈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맥 교환할 때 문맥 교환 정보. 여기서는 그냥 unsigned long을 해서 지금 32비트 CPU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배열로 이제 그냥 8개만 잡았는데 어떤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걸로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결국은 복구해야 될 정보가 뭐냐? 결국은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스택 포인트는 어디였고,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뭐 값이 얼마였고, 각각의 레지스터 값은 뭐고,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지금 한 8개 정도의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걸로만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리스트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체 간에 넥스트는 누구다라는 이제 그냥 링키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랭귀지로 쓰면 저렇고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구조체가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조체를 배열로 잔뜩 잡아놓고 프로세스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씩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ready in 프로세스들끼리 이제 목록을 갖고 있다. ready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스케줄링 할 때에 ready 리스트인 것만 주르륵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고르겠다라고 하면
레디 리스트 시작부터 쭉쭉쭉 넥스트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 우선순위 값을 보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선택을 하면 스케줄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리스트가 이제 필요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프로세서는 뭐 상태는 ready고 프라이어리티는 뭐 30이고 프로세서 번호는 23번이고 유저 아이디는 12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ready인 것들을 쭉 다 목록으로 관리를 하고 더 이상 없으면 이제 목록이 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ready 리스트일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디스크에 입출력을 요청하는데 이것도 앞에 요청한 것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프로세서가 또 거기다 또 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크에 대해서 읽기 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쭉 대기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각 장치마다 대기하고 있는 리스트가 또 있어요. 각 장치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정 프로세스에 소속된 차일드들이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뭐 목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절하게 리스트로 관리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문맥 교환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난해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맥 교환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말은 문맥 교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놈을 실행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 실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냐. 이것도 결국은 운영체제 속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셈블리언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맥 교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에 원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정보가 뭐가 있냐. 이게 바로 이제 문맥 정보입니다. 컨텍스트. 보통 우리 문맥이라고 하면 뭐죠? 책을 읽을 때의 흐름상 여기서 읽었을 때 그 상태까지 흘러온 스토리의 현재 상태가 문맥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프로세서가 쭉 실행을 해오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거. 이게 이제 현재 문맥이다라는 그러니까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그냥 처음에 이제 누군가 만들면서 그렇게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문맥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정보가 필요할 거냐. 문맥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선택돼가지고 다시 이제 실행을 재개할 때에 복구할 수 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 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어디를 실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 스택 탑은 어딘지, 그 다음에 CPU 내부의 레이스트 값들은 뭔지.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가 실행을 하게 되면 값들이 막 바뀌거든요. 따라서 바뀌기 전에 원래 값들이 뭔지가 있어야지만 다시 이걸 원상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위한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 영역에 현재 값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용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 중인 자원, 오픈한 파일들은 뭐가 있고 이런 정보들. 이게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안 바뀌고요. 어떤 것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세서를 위해서 할당된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 영역은 각 프로세서마다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가 이걸 건드릴 일이 없어요. 안 바뀌는 거죠.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역시 바뀔 리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CPU 내부의 레지스터 값들이 막 바뀝니다. 나머지들은 별도로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 자체도 따로따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문맥 교환을 가더라도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오로지 CPU 내부의 레지스터 값들은 막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문맥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잘 보관을 했다가 복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 값들입니다. 거기에 실행 위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레지스터죠. 그죠?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 값이 뭐냐? 이게 바로 실행 위치입니다. 스택 탑이 어디냐?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값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이외에 뭐 EAX, EBX 등등등의 모든 레지스터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만 잘 저장을 했다가
복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CPU 내부에 이제 레지스터들이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줄여가지고 이것은 하드웨어 컨텍스트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CPU하고 관련되는 것들만 따로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이제 저장을 했다가 복구를 할 거냐 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것을, 즉, 프로그램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우선, 전체 메모리상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운영체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 1번을 위한 실행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 2번을 실행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CPU가 한 개라고 봅시다. 그럼 실제 문맥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P1이 실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P1은 러닝이고 P2는 ready였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다가 이 시점에 파일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시스템 콜을 호출한 거죠. 그러면 int 80 명령을 호출하면서 커널 모드로 넘어와가지고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이 시점에. 운영체제가 실행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일단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지금 요청한 것에 해당하는 읽기를 해라 라고 어떤 식으로 명령을 보내고, 이 어떻게 명령을 보내는지는 또 디스크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쨌든 명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P1은 웨이팅으로 바꾸고, P1의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의 상태를 레디가 아니라 웨이팅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고 해서 이제 레디인 것 중에 뭘 하나 고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P2가 선택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P2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P1에 대한 문맥은 어딘가에 잘 저장을 하고 P2에 대한 문맥을 복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쯤 실행하다가 시스템 콜 호출해서 OS로 들어와서 어떤 OS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작업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물론 또 이게 또 P2도 또 실행하다가 또 시스템 콜을 호출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시스템 콜 호출하면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또 다른 P3로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했냐면, 일단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되면 이제는 레디가 아니라 러닝이 되고요. 요놈은 여전히 웨이팅 상태이고요. 실행을 하다가 요 시점쯤 해서 앞에 요청한 이 읽기가 끝나면서 디스크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어. 이제 그걸 그냥 그 상황을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는 이 프로세서는 그냥 잘 실행을 하고 있는데 디스크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니까 또 디스크 인터럽트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커널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와서 이제는 디스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절차를 또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읽기가 잘 끝났는지 검사를 하고, 끝났으면 그것이 누가 요청한 건지를 보니까 P1이 요청한 거였어. 즉 디스크에 대한 읽기 명령을 보낼 때 지금 이것이 누가 요청한 것이 하는 정보를 따로 또 관리를 했겠죠. 당연히 어떤 지구 자료 구조에다가. 그래서 P1이라고 확인되면 P1을 이제는 또 레디 상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레디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또 P1도 이제 또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이제는 P1도 레디고 P2도 레디입니다. 물론 P2는 현재는 러닝이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러닝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 러닝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이제 레디의 범주에 넣고 그 중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놈, 요 놈이 러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P1이 선택될 수도 있고 P2가 선택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P2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문맥 교환 필요 없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가면 됩니다. 해서 하던 일 계속하면 되고요. P1이 선택이 됐다 라고 하면 문맥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P2에 대한 문맥을 저장을 하고 P1에 대한 문맥을 복구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저장해 놨던 이 문맥 값을 그대로 원상 복구를 한다고 치면 다시 돌아가면 이 시점에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계속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맥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복구할 거냐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컨텍스트, 하드웨어 문맥에 대한 것만 잘 저장을 했다 복구를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냥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 보게 되면 어쨌든 OS 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틀로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러닝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ready인 것은 이제 ready 리스트 상에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러닝하는 놈은 이제 러닝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포인터가 러닝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을 가리키고 있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 교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일단 스케줄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할 거고요. 그럼 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ready인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겠죠. 그 리턴 밸류가 이제 다음번에 실행해야 될 것이 이제 다음번에 실행해야 될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의 포인터가 리턴이 되면 그게 넥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행하는 것은 프리비어스고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될 것은 넥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로 선택한 것이 프리비어스하고 똑같으면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문맥 교환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복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이제 문맥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리비어스의 스테이트, 아까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스테이트 항목을 봐서 이것이 러닝인지를 보고, 즉 이제 프리비어스에 해당하는 것이 러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혹시 다른 뭐 웨이팅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닝이었다고 하면 그놈은 상태는 레디로 바꿔주고, 넥스트로 이제 선택된 놈은 이제 레디였겠지만 이것을 러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러닝, 지금부터는 이제 러닝 프로세스는 다음번에 선택된 그 넥스트다라고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비어스에 먼저 실행하던 그 프로세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영역, 아까 레지스터 값들을 기록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실행하던 프로세서에 대한 컨텍스트를 적절하게 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로 선택된 프로세서의 컨텍스트 영역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잘 복구를 하고 하면 넥스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 세이브,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다시 이제 문제로 남는 거죠. 요것만 잘 만들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메모리 관리를 위한 기능. 요 부분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요 이후에 5장 넘어가면 이제 메모리 관리 얘기 나올 때 그때 보면 프로세서마다 자기가 쓰는 메모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서로 쓰는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 세이브,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거를 잘 어셈블리언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요 컨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unsigned long으로 32비트로 8개의 레지스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다가 적절하게 뭔가를 저장했다가 복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문맥 교환에 대한 것은 이제 요 이후에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세이브를 하고 리스토어 할 거냐, 이것을 어셈블리언으로 잘 만들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만들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미 자바 언어에도 스레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한 개의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예로서 이제 그때 뭐 워드 프로세스 얘기를 그냥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한 개의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여러 개가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 그 각각을 스레드라고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스레드들은 사실은 각각이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는 완전히 독립적이죠. 프로세스들은 각각에 대한 고유한 메모리를 갖고 있고 고유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의 실행 파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의 실행 파일로부터 그 속에 프로그래머로 표현되어 있는 스레드들은 이건 독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 프로세서 내에 있는 스레드들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종료가 되면 뭐 오류가 있건 뭐가 있건 종료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다른 프로세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개의 프로세스 속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 중에 스레드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다운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스레드들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한 몸으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메모리 영역도 공유를 하고요. 데이터 영역도 공유를 하고 대신에 각각의 독립적인 것처럼 실행하려고 하면 스택은 따로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 호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지역 변수를 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택만 따로 갖고 간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전통적인 이제 단일 스레드 프로세서 같으면 어쨌든 이제 코드 영역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이 코드 영역이 여기저기를 막 이동해가면서 막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멀티 스레드가 되면 같은 코드를 어떤 놈은 여기를 실행하고 어떤 놈은 여기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그 실행 파일에서 가져온 코드이긴 하지만 그 서로 여기가 각각 제각기 일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영역 공유를 하고 이 코드 영역도 같은 걸 공유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필요에 따라서 각 스레드들이 호출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스택은 따로 가져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수를 호출하거나 할 때에 그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이 스택에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도 그냥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1990년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운 흔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레드네. 물론 이런 스레드는 아주 재주가 없는 스레드죠, 그죠? 쫙 깔끔하게 기워야지 좋은데 어쨌든 이걸 딱 보고 이렇게 기운 흔적을 연상을 해서 이거 스레드라고 하자. 이름을 그냥 그래 붙인 거죠. 이런 이제 얘기들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실제 구현을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커널 레벨의 스레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마다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서는 스레드 한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스레드 두 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OS 내에서도 프로세서 컨트롤 블락이 있고 또 스레드 컨트롤 블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 A에 대한 컨트롤 블락에는 소속된 스레드는 요놈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OS가 이제 스케줄링 할 때는 이 각각이 독립적인 거죠. 이제 그 스케줄링 할 때는 스레드 단위로 어느 걸 선택할까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할 때는 이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는 사실은 이제 운영 체제에 이런 스레드 기능이 없던 시절에 지금은 다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든 리눅스는 다 있어요. 없던 시절에 커널 자체는 스레드가 없고 오로지 이 프로세서 자체에서 마치 두 개가 따로 독립적으로 도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레드 런타임이라 했는데 이런 코드를 덧붙여 가지고 이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코드를 이 프로세서 A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그냥 끼워넣어 준 겁니다. 그 사실은 OS 입장에서는 그냥 스레드에 대한 것이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A, B 간에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 프로세서 내에서 요걸 좀 실행했다가 요걸 좀 실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물론 굳이 이런 기능을 쓰고 싶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하고 커널 레벨 스레드가 둘 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근데 이거 사실은 지금 굳이 이걸 써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있고 다시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마다 소속된 스레드 한 개에 대한 스레드 컨트롤 블락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들은 어느 프로세서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할 때는 이제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요 스레드 2번이 실행하다가 뭔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스레드 2번을 이제 어쨌든 이것을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오류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운영체제 내에서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스레드 2번 요놈 잘못됐네 라고 삭제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 A에 소속된 놈을 다 보고 스레드 1번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요걸 통째로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에서 내가 그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는 놈이 있고 내가 뭔가 편집하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실행하는데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편집하는 놈에서 어딘가 버그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만 죽이고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놈을 살려놓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게 한 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은 그냥 항상 한 통으로 치고 간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뭐 이런 겁니다.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간에는 완전 독립적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 1970년대에 만들어질 때에 이름이 그 왜 유닉스라고 했냐? 어쨌든 이 윤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한계라는 뜻이죠, 그죠? 한계 또는 뭐 단순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아주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자. 이게 기본 컨셉이었어요. 물론 지금 보면 뭐 여전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전에 멀틱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OS가 있었는데 물론 이전에 또 이제 각각 그 IBM이든 HP든 하니웰이든 뭐 많은 회사들이 각자 자기 OS를 막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그 기능들을 합쳐가지고 우리 좀 같이 공로로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멀틱스예요. 여러 회사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온갖 새로운 개념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었더니 되긴 됐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그 결국은 이건 이제 실패했어요. 안 쓰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벨 연구소에 있던 거기에 참여했던 그룹들이 그 뭐 톰슨이라든지 뭐 커니안이라든지 뭐 리치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할 때 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취미삼아 만든 거야.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만들자 해서 이름 뭘로 할까? 윤이다. 멀티가 아니고. 그리고 끝머리에 뭐 뭘 붙일까 하다가 원래 멀틱스니까 X 하나 붙여서 그냥 유닉스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X를 붙인 거죠. 어쨌든 요 기본 컨셉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하자. 그래서 복잡한 작업들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복잡한 작업이 있으면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각각을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프로세스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조합을 시키면 뭔가 복잡한 일이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원래 유닉스의 기본 철학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실제 이제 쉘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예를 들어서 특정 파일에 아주 큰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 특정한 단어, 예를 들어서 OS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줄을 쫙 그중에서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줄들을 뭐 오름차순으로 소팅을 하고 뭐 등등등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이 있고 그래서 그들 간을 다시 소팅을 하는 작업이 있고 뭐 또 추가적인 작업들을 뭔가 하는 게 있고 각각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이들 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출력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자. 이걸 전체를 한 통으로 만들지 말고. 그럼 이 각각은 이제 좀 더 규모가 작은 프로세스인 거지요. 요런데 예를 들어 소트라고 하게 되면 이 소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용도가 아니라 어디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소트를 갖다 쓰라 이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최소한으로 만들자. 이게 원래 기본 철학이었었어요. 대신에 각각은 일단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각각이 하는 일은 어쨌든 고유한 일이 있는 겁니다. 각각은 뭔가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서 출력을 내는 고유한 일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프로세스들을 생성하는데 이제 이들 간에 실행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컴파일을 한다 해서 이걸 실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됩니다. 처음에 이놈이 실행하면서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출력을 내고 다시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C 컴파일을 하고 다시 그 출력을 받아서 다시 또 어셈블러 하나 차일드를 만들어서 또 어셈블링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쫙 시리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패런트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차일드가 하나 있으면 이 차일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패런트가 시킨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마스터와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는 사실은 이제 그 패런트가 시키는 부여받은 임무를 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게 이 고유한 업무야. 물론 요놈 다시 또 그 위에 또 뭔가 있겠죠, 그죠, 관계가. 그렇게 해서 각각이 뭔가를 처리하는데 고유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런트는 차일드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차일드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마스터고 슬레이브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들 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브라 그럽시다. 이 노예, 이 슬레이브가 하나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해라고 맡긴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성공했어? 그럼 다음 것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일드와 차일드 간에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패런트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키고 끝날 때 엑시트 코드 반환하고 그게 이제 요놈은 엑시트를 실행하면서 코드를 주고 요놈은 웨이트를 통해서 그걸 코드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프로세스를 이제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프로세스 속에 있는 스레드들은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갖고 간 거죠. 각각이 뭔가 고유한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를 만드는데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작성하면 프로그램 작성하기도 좀 편하고 여러 가지 또 아니면 그 실제 그 대기 시간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출력을 한 놈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놈은 뭔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스레드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프로세서가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이 프로세서는. 근데 이걸 나눠놓게 되면 이놈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놈은 딴 거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을 뭔가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세서에 있는 요 스레드들은 단지 전체 일의 일부를 맡고 있는 것 뿐이지 각각의 따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 놈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간에도 서로 간에 어쨌든 같은 한 공동체로서 처리를 한다. 이런 기본 컨셉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과 스레드 컨트롤 블록 간에 뭔가 기록해야 될 정보가 좀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일부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 기록하고 일부는 스레드 컨트롤 블록 기록하고 아마 정보를 조금 나눠서 기록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 들어오고 어떤 게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현재 상태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스케줄링 단위가 스레드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따라서 현재 상태라고 하는 정보는 프로세스 정보가 아니라 스레드 정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 하는 모든 단위가 스레드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이 필요가 없고 스레드 컨트롤 블록이 아마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스케줄링에 관련되는 정보, 우선순위 이런 것들 이거 역시도 이건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을 하니까 이건 아마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 들어갈 거다. 고유 번호, 이건 뭐 어차피 스레드든 프로세스든 다 따로따로 자기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고유 번호가 어차피 각각 다 있어야 될 거고. 사용자 관련 정보, 이건 각 스레드마다 사용자 정보가 달라야 될 이유가 없죠.
한 프로세스에 소속된 놈이라고 하면 한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 간에 서로 사용자 정보가 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남겨놓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문맥 교환하는 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맥을 저장하고 복구하는 것도 당연히 스레드 단위로 이루어질 테고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 그런 그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뭐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이거 구별하지도 않아요. 실제 리눅스는 좀 또 독특한데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따로 구별을 안 합니다. 거기서는. 대신에 그래서 또 용어를 또 태스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 태스크들 간에 어디까지를 서로 공유를 하냐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드 영역을 같이 공유를 하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영역을 공유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공유할지를 서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나열된 것이 이게 뭐 답이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나눠보면 대략 이럴 것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에는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가고 스레드 컨트롤 블록에는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가고 이러지 않겠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한 개의 프로세스에 세 개의 지금 이제 스레드가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이고 여기에 소속된 세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기본적인 정보는 다 어딘가에 이제 들어있을 테고 이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는 누구누구가 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속된 스레드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딱 오게 되면 이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 상에서 이 스레드 컨트롤 블록 하나 찾아내면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나는 세 개니까 각각에 대한 포인트를 다 갖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면 스레드가 소속된 스레드가 100개면 어떡할래? 포인트 100개를 갖고 있어야 될 거냐? 그럼 이 자료, 이 구조 자체가 포인트 100개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놈만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쭉 시블링을 따라가면 여기서 소속된 것들 줄줄이 딱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직접 다 갖고 있는 포인트를 여기다 다 넣으면 간편하게 다 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정보 양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쓴 거고요. 또 반대로 이 스레드들은 나는 어느 프로세서 소속이다.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된 프로세서 난 누구다 라고 하는 포인트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은 한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에 대한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스케줄링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레디 상태인 스레드들을 또 쭉 또 따라갈 수 있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또 레디 스레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또 레디인 것은 넥스트는 누구고 또 넥스트는 누구고 레디 스레드 컨트롤 블록들 간에 또 리스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프로세스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또 여기 소속된 스레드는 누가 있고 레디인 것들은 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쨌든 자료구조상에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으로부터 소속된 스레드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 반대로 스레드들은 나는 어느 프로세스에 소속이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레디인 스레드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찾기 쉬운 그런 식의 자료 구조를 잘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죠? 이건 그렇게 만든 한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